네, 자, 이번 시간에도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정리하는데요.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차례죠. 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FAT 1급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TAT 2급이나 1급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 부속 서류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이만한 부속 서류가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야, 이거 나는 이 일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이 말이죠.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자기 사업장에 딱 해당되는 게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안분계산이나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안분계산을 해야 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하면은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동네에 있는 마트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마트에서 채소 같은 거, 과일을 안 팔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마트인데 전부 뭐 술, 과자 이런 거, 예, 이런 것만 팔아요. 가공식품만. 그럼 가공식품은 다 과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 마트들 보면은 안에서 뭐 술, 과자 이런 것도 팔지만 밖에다가 이렇게 채소도 해놓고 뭐 배추, 무 이런 거 상추 별걸 다 파잖아요. 예, 그건 이제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소나 과일을 파는 매출하고 또 과세 매출하고 이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사업자들 중에서도 택시 운송과 버스 운송을 같이 하는 사업자, 아니면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수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여기 겸용사업자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관광버스는 과세사업, 시내버스는 면세사업, 택시는 과세사업, 시내버스 면세사업 이렇게 운수업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존재하는데 그게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지귀속대로 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타이어를 예를 들면 타이어는 이건 관광버스에 끼는 타이어, 이건 시내버스에 끼는 타이어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면 시내버스 끼는 것은 면세, 예. 관광버스에 낄 타이어는 과세. 이게 귀속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 없어요. 시내버스 살 것 같으면은 계산서 발급받아가지고 사면 되고, 저쪽 관광버스에 사용할 타이어를 살 때는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과세로 해가지고 세금 있는 걸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수용접기라는 기계를 산다고 보죠. 특수용접기. 자, 용접기로 이제 뭔가를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차도 고치고 망가지면 이제 고치고 하면 용접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용접기를 이거는 시내버스만 용접하고 이거는 관광버스만 용접하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관광버스 고장 나면 관광버스 고치는 거고 시내버스 고장 나면 시내버스 고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작업일지를 써가면서 이거는 오늘 내가 시내버스 작업 특수용접기로 몇 시간 했고 관광버스에서 작업 몇 시간 했고 이거 작업일지 한 거 가지고 불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작업으로 하든 뭐로 하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을 비율을 구해가지고 안분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그 특수 용접기가 1,000만 원짜리라면은 공통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 예. 100만 원 곱하기 이번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나누기 총 공급가액. 그래서 버스로 판매한 거 버스의 공급가액이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버스가 1,500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나누기 분모는 버스하고 관광버스 모두 벌어들인 거 5천만 원 이에요. 여기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 그러면 5분의 2예요. 40%.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2천만 원, 즉 5분의 2죠. 계산하면 면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40%니까 40만 원이에요. 40만 원만 불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40만 원 불공. 그러면 공제받지 않을 거고 이 중에 60만 원은 공제받아야죠. 예. 6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4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안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면세와 총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안분을 하게 됐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이니까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안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그냥 본다. 그러니까 모두 100만 원을 다 공제해 줄 수도 있다. 100만 원은 안 되겠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 1, 2, 3번에 해당이 되면은 안분하지 말고 그냥 그거 다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전부 과세로 본다 이거예요. 전부. 어떤 것이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다. 지금은 5분의 2니까 40%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5% 미만밖에 안 돼요. 5천만 원에 5%면 5, 25. 한 250만 원. 5천만 원 분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5%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너무 소액이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요. 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라. 5% 미만이지만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상 공통매입세액이 크면은 5%도 굉장히 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제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또 해당 안 돼요. 5만 원 미만이면 안분 계산 없다. 그 정도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분 계산하는 건 실습에서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계산이 다 돼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가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면세 공급가액분의 아까 그 공식이 이거였죠. 이렇게 계산하겠다. 여기 계산식을 이렇게 선택을 딱 하거든요. 그리고 구분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과세 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아까 그 1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만 원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다.
아니 1,000만 원이죠. 기계값이. 공급가액이니까 여기는 1,0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세액이 100만 원 나오죠.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총 공급가액, 아까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죠. 5천만 원이다.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 2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면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40만 원.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이다. 요 4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니까 이건 기계장치가 되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60만 원은 요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분계를 나중에 실무할 때 할 거예요. 예. 요 40만 원을 기계장치에다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면 되고 6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데이터만 딱 넣으면 계산이 쫙 되고 이걸 회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무 때 할 거예요. 자, 안분계산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고요. 근데 재계산이라는 게 아까 옆에 있었죠. 재계산. 이 재계산의 의미는 뭐냐면 안분계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확정 때. 확정 신고 기간 때 재계산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5천만 원분의 2천만 원은 애정 신고 때의 3개월의 공급가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또 한 번 하잖아요. 확정 신고 때. 4월, 5월, 6월 1기 같으면 4, 5, 6을 4, 5, 6을 신고할 때 아까 1기 때 1기 애정 때 신고한 것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변동? 그 면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재계산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감가상각 요건 재계산이군요. 정산이 안 나왔나요? 정산? 네, 여기서 정산은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은 여기 정산입니다. 예, 정산은 재계산과 똑같이 하는데 정산에 가보면은 여기에 애정신고 때 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해. 여기 애정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추가로 불공제 받아야 되는 거, 추가로 공제 받아야 되는 걸 여기서 계산을 해줍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거의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정산은 안분계산을 확정 때 다시 한번 그 면세 비율을 다시 입력해 가지고 이 면세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기불공제 받은 걸 뺀 실제 불공제 받을 금액으로 다시 한번 정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정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것은 요 재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합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연수가 있는 거죠. 1년 이상 쓰는 자산들이죠. 내용연수 5년, 10년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유형자산. 아까 특수용접기 이런 것도 재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내에서만 5%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 재계산은 안 해도 돼요. 무시합니다. 근데 그 안분 기준이라는 것은 면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다시 재계산해서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재계산도 확정신고 때 하는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것은 정산으로 끝나요. 그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건 뭐냐? 소모품 같은 거예요. 소모품 같은 거. 소모품 같은 거. 뭐 복사용지를 샀다 이런 거. 복사용지를 대량으로 한 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그 면세 사업이나 과세 사업이나 사무실은 어때요? 하나 사무실을 쓰겠죠. 예. 사내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소모품들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안부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재계산하고 끝났는데, 감가상각 자산은 길게 갑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재계산을 하는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 공식을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상각률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상각률. 그러니까 100%에서 상각률만큼을 뺀 기간에만 우리가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상각률이 밑에 주석으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을 상각을 한다 이거예요.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이에요. 하나의 과세기간. 자, 1과세기간이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 5%니까 1년이면 10%가 되네요. 상각을.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계산에서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상각률이 따로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감가상각할 때 정률법의 상각률, 뭐 개념은 그 개념인데,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재계산을 적용하는 상각률인데, 1과세기간당 5%씩 상각을 하니까 건물로 문제가 나오면 건물은 몇 년까지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느냐면은 1년에 10%잖아요. 곱하기 2 하면은 여기가 5%니까 1년에 10%. 그러면 100%가 되면 10년이 걸리죠. 건물은 10년 내로 재계산할 수 있어요. 10년 안에서. 그래서 매입세액 또 불공제 매입세액을 다시 한번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동안.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1과세기간당 25%예요. 그러면 1과세기간이 25%면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네, 1년에 50%에 해당이 되죠. 1년에 50%. 그러면 두 번 하면은 2년 하면은 없어지죠. 2년. 네, 그래서 건물을 제외한 것은 2년간 재계산을 한다. 2년간 재계산. 2년이 넘으면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10년간 재계산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근거는 건물의 상각률은 1과세기간당 5%이고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1과세기간당 2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 주 4번에 공제세액의 정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요게 그 아까 나왔던 정산입니다. 자, 공제세액의 정산. 예외적인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정산을 한번 해라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한 것은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한번 해라. 이때 달라지는 것은 앞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똑같고요. 이 분자 분모가 다르는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여기에 공급가액은 6개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밑에도 6개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분 계산할 때는 3개월치 가지고 해요. 예전 거. 그런데 정산할 때는 6개월치. 그래서 나중에 실무할 때 6개월치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고,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예정 때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 아까 말하면 60만 원 공제 받았죠? 그거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할 때는 이 양식에서 지금 그 책에 있는 공식이 지금 이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또 과세 표준이 아닌 그 비율을 정할 때 면적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한 면적, 과세 사업에 사용한 면적과 총 사용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면적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과세 공급가액 말고 면적으로도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요 세 가지 뒤에서 이제 실습할 때 또 정리가 확실히 되니까 지금 뭐 좀 제대로 정리 안 되더라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세금계산서는 거래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종이와 전자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사업자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의무발급 사업자는 법인은 100%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이 과거에는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2억 원 이상이다로 바뀌었습니다.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다. 요게 아마 그 적용 시기가 이번 2021년 7월부터인가 적용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교재가 금년 그 1, 2월 달에 출판한 교재에는 이게 3억 원으로 아직 돼 있고, 예, TH 2급 교재는 이게 3월 말에 좀 출판이 늦게 됐어요. 3월 말쯤에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2억 원으로 고쳐서 나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언제까지 전송하는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 암기사항이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정상 발급으로 인정이 되죠. 또 세금계산서는 공급하기 전이라도 발급할 수도 있는 특례 규정이 있죠. 공급하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면 정상 발급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 영수증 제도 여러분 아시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에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업자들이 있었죠? 네,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와 납부로 한번 가볼까요? 애정신고 납부. 예. 우리가 그 애정신고 납부는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만 하면 되고요. 법인 중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만 신고 납부하고요.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고지 납부를 하면 된다. 고지 납부. 그래서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고지 납부라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겁니다. 그 금액을 해당 그 과세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희망하면. 어떤 사업자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고지 금액이 말이죠. 우리가 계산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고지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이 돼요. 그러니까 고지 금액이 우리가 사업을 한 실적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2분의 1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세액하고 비해서 3분의 1에 미달한다 이겁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2분의 1만큼의 세금이 고지됐는데 다 낼 수는 없겠죠. 물론 납부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 때 환급을 받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낼 돈이 없다 그러면은 신고해가지고 실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를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확정 과세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확정신고 납부는 누구나 다 해야 되죠. 어떤 과세사업자는 모두 해야 되는 거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돼요. 과세기간을 기다리지 않죠. 네, 환급. 영세율 사업자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일반 환급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기간에 걸쳐서 환급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 기한이 끝나고 이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 알고 계시죠? 조기 환급은 신고일이 끝나고 15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조기 환급을 좀 더 빨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 부분은 TAT 2급에서 이렇게 교재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실무시험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실무시험에 가산세를 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가산세 부분이 여기 있고요. 여기 가산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부분에 가산세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산세 명세.
가산세 명세. 사업자 미등록이면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면 1%, 여기 세율이 쭉, 가산세율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더해지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TAT 1급에서는 가산세를 실무에서 내는데 TAT 2급에서는 실무에서는 안 내고 이론으로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우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가산세 항목이 아까도 그 양식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산세율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가산세만 좀 기억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거나 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0.5%부터 제일 높은 게 3%까지 있어요. 0.5%부터 3%까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공급가액의 어떤 것은 0.5%, 어떤 것은 3%까지 가산세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는 것만 좀 표시해서 그거는 암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읽어가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 이런 가산세가 있다는 걸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 돼요.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이거 사업자 등록에 관한 거예요. 이건 뭐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고요. 허위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1%.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허위 등록입니다. 사실은 사업을 내가 하는데 내 친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달라요. 사업자하고. 이것을 우리가 허위 등록, 허위 사업자 등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1% 가산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여기에서 요 두 개를 좀 이렇게 표시해 둬야 돼. 요 두 개를 표시해 주고 어떻게 외우냐면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2%다. 네.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시험에 나와요. 이론 시험에. 네, 지금까지 이것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이 비율을 좀 알고 계셔야 돼. 1%, 2%. 그러면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했을 때 지연발급이 되느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이에요. 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지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언제까지냐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지연발급 또는 지연전송 이렇게 봐줍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건 두 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요. 2기 확정신고 기한은 내년 그 다음에 1월 25일이니까 1기에 해당된 거는 세금계산서를 7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본다 이거. 2기에 공급한 거면은 내년 1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게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발급 보겠습니다. 미발급은 발급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미발급이에요. 네. 보시면 지연발급 시기를 놓친 거예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미발급. 밑에 뭐 특이한
주석사항이 좀 있는데 요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1%, 2% 이건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고요. 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볼까요? 부실기재 1%, 가공세금계산서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사람도 3%. 예. 부실기재한 것은 공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붙는데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건 뭐냐면요.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양벌죄가 적용이 돼요. 발급한 사업자도 법을 어겼지만 자기가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예, 그래서 양적으로 각각 3% 높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서 3% 가산세다 그러면 제일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됐다고 보십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취도 40%, 그 다음에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2%,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2%, 과다기재한 거 2%, 과다기재한 것을 수취한 사람도 2%.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죠, 사업자. 네, 예를 들어서 공급을 말이죠. 800만 원어치 공급했는데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불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상대방 사업자도 똑같이 2% 가산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우리가 이런 전산 시스템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계산서 합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0.5%, 부실기재했다 0.5%, 지연제출했다 0.3% 이런 정도가 있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0.5%. 예. 다음에 요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국세청장에게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정상이죠. 네,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어요. 그런데 불성실하게 전송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위에 거는 0.3% 요거 표시해주고 지연전송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0.3%는 지연전송 가산세, 0.5%는 미전송 가산세입니다. 미전송 가산세. 자,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연전송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다 이랬습니다. 여기 확정신고기한까지 또 나오죠. 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면은 지연전송으로 봐서 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를 보시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미전송이에요. 이걸 미전송 가산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지연전송이 몇 %냐 미전송은 몇 %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보기에서 나올 때는 지연전송은 0.3%다. 미전송은 0.5%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0.3, 0.5.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것은 1%, 2%. 예.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것은 0.3, 0.5. 요 네 개만 좀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가 될 겁니다. 1, 2, 여기는 0.3, 0.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
가산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가산세를 붙여서 내야 되고요. 부당 무신고는 40%. 세액의 40%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 2%, 3%, 0.5%, 0.3%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신고 관련 세액이기 때문에 그 납부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붙여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부당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있고요. 또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해요. 과세표준의 0.5%.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가산세율이 과세표준의 0.5%입니다. 다 똑같이 0.5%.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거 또는 과소신고나 초과 환급을 받았을 때 영세율 사업자는 0.5%라는 단일 가산세율로 전부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를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납부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곱하기 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그러면 그 미납부한 기간, 늦게 납부한 그 기간의 이자가 계산이 돼요. 이건 이자 계산하는 거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를 TAT 1급 같으면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 미납부 가산세는 어떤 거는 여기에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도전 프로그램에서요.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산세 눌러보면 여기에 세율이 있는 것은 그냥 이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뒤쪽 참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뒤쪽 참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이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가산세율이 깨알같이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써놔서, 그래서 여기 지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면은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보면은 아까 무신고 일반 무신고는 20%인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외워놔야 알고 있어요. 아까 납부에 관한 거 했죠. 아까 2.5 곱하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납부지연.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거든요. 아까 그 만분의 2.5 곱하고 한 게 여기에도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다 입력하면 혹시 뜨는가? 납부지연이 만약에 5만 원이 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납부지연 금액이 만약에 5만 원의 세금을 우리가 신고를 지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원래 납부 날짜보다 늦게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이다 입력하면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냐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2021년 원래 1기니까 7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10일 늦었어요. 그러면 2021년 8월 한 5일쯤이 된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미납 일수가 11일이다 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식에다가 11 곱하고 지가 알아서 만분의 2.5를 한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을 11일간 지연 납부하게 되면은 137원의 가산세가 계산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안 나오고 이론에서만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안에 여기에 아까 거기 입력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합계 여기 반영이 딱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였고요. 기타 가산세로서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시험에 낼 수 없고요. 예, 사실 실무를 할 때는 내가 뭐지 가산세 우리 회사가 지금 가산세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뒤에 다 보면 나와 있어요. 종이로 된 용지가 있으면 그때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1%, 2%, 0.3, 0.5 이것이 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좀 쉬었다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간이과세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